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핸볼 경기 규칙 그리고 심판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볼은 기본적으로 핸드볼의 다양한 경기 요소와 규칙들을 차용을 하되 대신에 학교 현장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해낸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 이제 학교에서 핸볼을 하시게 되고요. 또한 그 와중에 심판 활동도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심판의 자질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 경기 규칙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규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 어떤 명확한 수신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높은 체력과 집중력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판정 그리고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결단력과 그리고 단호함 이런 부분들이 심판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공정한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한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경기 자체가 일관성이 있지 않거나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저희 스포츠가 인정받을 수가 당연히 없게 되겠죠. 자, 이처럼 심판이 이러한 일관성과 객관성을 경기 내내 발휘하는 것은 심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및 태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수들 그리고 팀, 지도자들과 어떤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 또한 심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자질 및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핸볼에서는 어떤 승패 그리고 너무나 어떤 승패에 집중된 그런 모습보다는 학생들이 경기에서 실제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고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핸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 또한 심판이 갖춰와야 될 그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핸볼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장입니다. 자, 경기장. 저희 핸볼 경기장은 24m, 12m의 그러한 사이즈로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골라인, 짧은 편, 다시 말해서 12m에 해당하는 골라인에는 골대가 골라인 가운데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 보시면 교대 지역이 있습니다. 교대 지역은 선수들이 선수 교대를 하는 그러한 특수한 교대 지역이고요. 센터 라인에서 4m,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4m 거리에 교대 지역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그러한 교대 지역을 통해서만 선수들이 선수 교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골라인 앞쪽에 골 에리어라고 존재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기 구역인데 골라인으로부터 약 5m 되는 거리까지 골 에리어라고 해서 양쪽 골대 앞에 이러한 경기 구역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양쪽 골대의 좌우 측면엔 볼 스텝 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구역도 존재를 합니다. 이 구역은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볼 스텝, 다시 말하면 경기 중에 볼이 멀리 갔을 때 그 볼을 빠르게 주워서 경기장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볼 스텝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원들이 대기하는 그러한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이드라인 마크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어떤 특수한 표현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이드라인 마크는 어떤 뜻이냐? 저희 핸볼에서 경기가 경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선수들이 반칙을 해서 경기가 중단이 되면 그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마크를 밟고 드로인을 통해서 경기를 재개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드라인 마크는 규칙 위반 또는 반칙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이 됐을 때 새롭게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표시가 된 마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골대를 보시면 골대의 폭은 2.4m 그리고 골대의 높이는 1.5m. 실제 핸드볼보다는 조금 더 작은 골대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중요한 부분이죠. 팀 구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핸볼에서 한 팀은
12명이 기준이 됩니다. 자, 12명이 기준이 되고요. 그 중에 6명이 실제 경기에 선수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1세트에서 6명이 경기장에 참여를 했으면 2세트에서는 자, 1세트에서 선수 역할을 하지 않은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1세트에서 6명이 참여를 했으면 2세트는 1세트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선수로서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대신에 3세트에서는 네, 관계없이 1세트, 2세트의 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선수들 중에서 6명의 선수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1세트와 2세트는 선수 교대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선수 교대가. 물론 뭐 부상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대가 허용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선수 교대 없이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마지막 3세트에서는 자유롭게 수시로 선수 교대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다음은 경기 구성 중에 한 팀에 12명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 팀은 6명이 실제 경기에 참여해서 공격과 수비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핸볼에서는 어떤 골키퍼라든지 특별한 지정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격과 수비에 다 가담을 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팀 12명의 인원들 중에 한 명은 주장, 어떤 역할에 관계없이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으로 선택이 되는 그러한 인원은 어떤 팀의 중심이 되어서 팀원들의 역할을 지정을 하거나 또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팀에서는 심판 한 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분들이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한 팀에 한 명의 심판을 한 팀의 인원 중에 심판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지도자와 그리고 교사와 함께 심판의 역할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볼스텝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볼스텝 설명드렸죠. 볼스텝은 실제 경기가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경기가 중단됐을 경우에 볼이 멀리 가거나 그렇죠. 불필요하게 어떤 경기가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볼스텝이 경기 구역으로 빠르게 볼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게 볼스텝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볼스텝 구역이 있었죠. 볼스텝 2명은 해당 팀의 골대 좌우에 위치를 해서 멀리 나가는 볼들을 받아서 빠르게 재빨리 볼을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볼스텝이 볼을 가지고 경기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스텝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선수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볼스텝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필요시에 어떤 지도자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상대 공격 선수의 라인 크로스 반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빗대면 어떤 부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볼스텝에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특수수행 역할 중에 하나는 스코어가 있습니다. 스코어. 자, 스코어는 경기 중에 심판의 득점 신호를 보고 스코어판에 팀 점수를 기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 팀이 점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록원이 있습니다. 자, 기록원은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코어 옆에서 기록지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 있는지 점수가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경기 기록지에 수기로 작성을 해서 최종적인 스코어가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체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복장입니다. 복장. 자, 복장은 한 팀당 12명을 기준으로 주장, 선수, 그리고 볼스텝, 스코어, 기록원, 심판
자, 이 해당하는 역할에 대한 조끼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를 받으면 조끼를 착용을 하고 해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팀의 선수나 그리고 특수수행 역할을 하는 학생은 당연히 동일한 색의 조끼를 입고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자, 세트 간의 역할을 교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해당 포지션이 적힌 조끼를 서로 바꿔서 착용한 뒤에 경기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경기 시간입니다. 자, 경기는 총 3세트. 3테스트,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 세트는 기본적으로 10분이라는 경기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 10분이 지나서 경기 종료가 울렸을 경우에 자, 해당 시점에서 득점이 높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대신에 특정 팀이 7골, 자, 7점의 선득점을 이뤄냈을 경우에 10분이라는 경기 시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골을 한 세트에 먼저 득점을 했다라고 하면 승리가 되는 거죠. 그 세트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경기 결과가 1승 1무 1패 또는 3무일 경우엔 3세트가 종료된 이후에 승부 던지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승부 던지기는 각 팀에서 5명씩 선정이 되고요. 자, 승부 던지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그렇죠. 페널티 드로 라인, 다시 말하면 골 에리어 라인. 자, 골 라인으로부터 5m 밖에 있는 골 에리어 라인에서 공격 선수가 골대로 슈팅을 함으로써 승부 던지기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2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분 동안 선수들의 어떤 역할도 바꾸고요. 포지션도 바꾸고요. 특수 수행 역할도 바꾸고. 그렇게 그런 어떤 역할을 바꿀 수 있는 휴식 시간이 2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득점입니다. 자, 화면에 골대를 보시면 높이 1.5m 그리고 폭 2.4m의 골대가 있고요. 자, 골대의 네 코너에는 폭 50cm의 정사각형 사각 타겟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 타겟에 볼을 던져서 들어갔을 경우엔 1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대 중앙엔 지름 40cm의 원형 타겟이 존재를 합니다. 조금 작죠. 그래서 이 원형 타겟에 득점을 이뤄냈을 경우엔 2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2점. 그렇죠? 각 코너에 사각 타겟에 넣었을 경우엔 1점, 가운데 원형 타겟에 넣었을 경우엔 2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드로우오프, 골드로, 드로잉 등,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패스 이후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패스가 한번 이루어진 이후에 슈팅한 경우에만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로우오프 그리고 골드로, 드로인 상황에서 패스 없이 슈팅을 했을 경우에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요. 다시 심판의 휘슬 이후에 다시 재드로우를 통해서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심판의 휘슬 이후에 제드로가 주어졌고 제드로 과정에서도 패스 없이 바로 슈팅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관련 영상. 자, 이렇게 지금 볼을 슈팅을 했을 경우에 직접 원형 타겟 안으로 들어가건 아니면 바운드, 그렇죠? 바닥을 맞고 바운드가 돼서 원형 타겟 안에 들어가건, 다시 말하면 사각 타겟 그리고 원형 타겟 안에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 들어갔다라고 하면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드로입니다. 드로. 자, 드로라는 용어를 보면 굉장히 되게 이상한 용어인가라고 싶지만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볼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경기가 중단된 이후에 경기가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 던지는 재개를 위한 그러한 공격 전개 방법을 드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면 자, 경기 드로우오프라고 해서 경기 시작 시점에 경기를 시작하는 드로우는 경기장 중앙에서 자, 센터라인 가운데에서 드로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반칙이라든지 아니면 규칙 위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엔 가장 가까운 해당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마크에서 드로인으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격 선수가 라인 크로스 반칙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 선수가 던진 볼이 골라인 밖으로 나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골 에리어 안에서 골드로로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골드로의 경우에 선수 중에 한 명이 골 에리어 안에 들어가서 볼을 잡아서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함으로써 골드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 수비 선수의 신체 일부분을 막고 경기장 밖으로 볼이 벗어났을 경우엔 상대 팀에게 드로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대신에 수비 선수의 신체 일부분을 막고 자, 골대를 맞았다. 그렇죠? 골대를 맞았다. 그랬을 경우엔 수비팀의 골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규칙 위반 또는 어떤 반칙이 상황이 발생을 해서 드로인이 주어졌습니다. 자, 드로인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이드라인 마크에서 패스를 통해서 드로인이 시작이 되겠죠. 대신에 최초의 패스, 자, 사이드라인 마크를 밟고 있는 선수가 최초로 패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패스의 방향이 해당 팀의 진행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 팀의 골대 방향으로 패스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드로인 시의 최초 패스는 반드시 해당 팀, 자, 우리 팀의 골 진영 방향, 우리 팀의 골대 방향으로 패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어떤 이런 드로가 발생을 했을 때, 자, 드로우오프, 골드로, 드로인 등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수비 선수는 자, 패스를 시도하는 공격 선수로부터 3미 아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3미 아웃이라는 말은 자, 패스를 시도하는, 드로우를 시도하는 공격 선수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규칙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드로의 최초 패스는 수비 선수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초 패스는 수비 선수가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점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선수 교대입니다. 선수 교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 1세트와 2세트에는 선수 교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3세트에서는 수시로 선수 교대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렇죠. 앞서서 교대 지역 그리고 교대 라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선수를 교대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팀의 교대 라인을 통해서만 선수 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코트 안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코트 밖으로 나온 이후에 벤치에 있던 그렇죠. 다른 선수가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세트와 2세트는 원칙적으로 선수 교대가 불가능하지만 뭐 부상 선수가 발생을 하거나 기타 사유로 선수가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선수 교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상 선수가 가까운 코트 밖으로 나오면 교대 선수는 교대 라인을 통해서만 코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수 교대는 반드시 해당 팀의 교대 라인 그리고 교대 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경기가 중단이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수비 선수의 반칙 상황이 있겠죠. 자, 어떤 경기 방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핸볼을 즐기시는데 그리고 핸볼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핸볼과 그리고 핸드볼이 다른 점은 자, 신체적인 접촉, 그렇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반칙이 저희 핸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의 신체를 밀거나 아니면 잡거나 하는 일체의 반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뭐 이렇게 몸을 터치를 한다거나 닿는 수준의 그러한 접촉은 허용이 되지만 네, 뭐 잡거나 그렇죠? 완전히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하는 그러한 수비 행위는 저희 핸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네, 선수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핸볼을 즐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수비 선수가 공격 선수의 패스나 슈팅을 무릎 아래에 다리를 이용해서 막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도 네, 반칙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 무릎 아래에 어떤 뭐 정강이라든지 발, 뭐 이러한 신체 부위를 활용을 해서 상대가 던진 볼을 막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반칙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수비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에 들어가서 공격 선수를 수비하는 경우도 네,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골 에리어 라인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비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에 들어가서 공격 선수를 수비했을 경우엔 네, 반칙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공격 선수가 이미 슈팅한 볼을 자, 수비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에 들어가서 막아내거나 쳐내는 그러한 방법들도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경우에도 모두 다 반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핸볼만의 특별한 규정이에요. 자, 3명 이상의 수비 선수가 1명의 공격 선수를 에워싸고 수비하는 경우 자, 이러한 방법도 예, 저희 핸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선수들, 학생들은 저희 핸볼을 실제 즐겨야 되고요. 공격, 수비 다양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3명 이상의 수비 선수가 막 손을 잡고 막 감싸고 공격 선수 1명을 에워싸고 수비를 할 경우엔 그렇죠? 어떤 공격 그리고 수비하는 특히 공격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재미도 없고요. 그렇죠? 뭔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네, 3명 이상의 수비 선수가 1명의 공격 선수를 에워싸고 수비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네,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모두 반칙 처리가 된다라는 점들을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도 네, 저희 핸볼만의 특별한 규정이에요. 자, 한번 같이 네, 화면을 보시면 자, 공격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한 공격 선수가 자, 골 에어리어 라인 바로 바깥에서 슈팅을 시도를 합니다. 자, 슈팅을 시도를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 수비 선수가 해당 공격 선수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네, 얼굴 앞을 이렇게 가리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수비 방법도 저희 핸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골 에리어 라인 바로 바깥에서 공격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에는 네, 이런 얼굴을 가리는 일체의 반복적인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규칙들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공격 선수의 반칙 행위예요. 공격 선수. 앞서서는 수비 선수의 반칙을 봤다면 자, 지금부터는 공격 선수의 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버스텝 그리고 오버타임이에요. 자, 오버스텝은 뭐냐? 볼을 가진 선수가 네, 볼을 잡고 4보 이상을 걷는 경우 또는 볼을 가진 선수가 3초를 초과해서 볼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자, 이러한 상황은 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셨죠? 네, 네, 빨간 조끼를 입은 선수가 네, 볼을 갖고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패스 없이 4보 이상을 걷는 네, 그런 화면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오버스텝 반칙이 선언이 돼서 상대 팀에게 드로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더블 드리블이에요. 더블 드리블은 뭐냐? 네,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잡은 후 다시 드리블을 하는 경우. 그렇죠?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잡아서 패스나 슈팅 없이 다시 드리블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자, 손바닥이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 볼을 들고 드리블을 하는 경우 자, 이러한 어떤 방법들도 더블 드리블 반칙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금 보셨죠? 네, 주장 선수가 네,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가 앞에 있어서 볼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패스할 공간을 찾다가 패스할 선수가 없으니 다시 드리블을 하는 방법을 한번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더블 드리블 반칙으로 인해서 상대팀에게 네, 드로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라인 크로스입니다. 라인 크로스. 자, 라인 크로스는 뭐 관련된 영상은 없지만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아마 예,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라인 크로스는 뭐냐? 공격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이득을 취한 경우엔 네, 라인 크로스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자,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 선수의 마지막 디딤발이 골 에리어 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경우에 네, 라인 크로스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공격 선수가 그쵸, 골 에리어 라인을 단순하게 터치하거나 네, 단순하게 밟고 있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대신에 완전히 한 발 이상의 발이 완전히 넘어가서 그쵸, 슈팅을 했을 경우에 네, 라인 크로스 반칙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키킹이에요. 자, 키킹은 뭐냐? 공격 선수가 드리블 또는 뭐 패스를 잡을 때, 그쵸? 예, 공격 선수의 무릎 아래 다리에 볼이 닿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키킹 반칙으로 인해서 네, 상대팀에게 드로인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격자 반칙이 있습니다. 저희 핸볼에서도 공격자 반칙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공격 선수가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수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상대팀의 수비수가 그렇죠? 예, 수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공격 선수가 이동을 하면서 예, 상대 선수의 어떤 동선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네, 공격자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자, 또는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공격 선수가 움직이지 않는 수비 선수에게 달려들어서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공격자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수비 선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 공격 선수가 달려들어와서 충돌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공격자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네, 저희 핸드볼 종목에서 어떻게 공격자 반칙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관련된 참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셨죠? 네, 수비 선수가 정상적인 수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죠? 하지 못하도록 공격 선수가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수비 선수의 어떤 움직이는 동선을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핸드볼의 규칙이 저희 핸볼에서도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격 선수의 경우에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어떤 잘못된 반칙 행위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경기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선수들을 지도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심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어떤 반칙의 규정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네, 원활하고 그렇죠. 뭐 일관성 있는 그러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페널티 드로입니다. 페널티 드로. 저희 이제 핸드볼에서는 7미 드로라고 하는 네, 저희 핸볼의 페널티 드로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뭐 축구의 페널티킥 이거와 유사한 규칙이죠. 다시 말하면 네, 공격팀의 어떤 명백한 득점 기회, 공격팀의 어떤 득점 기회에서 상대 수비수가 반칙 또는 비신사적 행위를 했을 경우엔 페널티 드로가 선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자, 공격 선수의 슈팅 상황에서, 그렇죠? 슈팅 상황에서 수비 선수가 과도한 반칙을 범할 경우, 다시 말하면 공격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하려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비 선수가 뭐 몸을 완전히 밀어서 아니면 몸을 붙잡아서 그렇죠?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과도한 반칙을 범했다. 그랬을 경우에 페널티 드로가 선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골 에리어 안으로 수비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 선수의 슈팅을 막았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페널티 드로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공격 선수가 이미 슈팅을 시도한 볼을 수비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네, 걷어내거나 뭐 쳐내거나 자,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을 경우에도 7미 드로가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격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바로 바깥에서 슈팅을 시도할 때
그쵸? 선수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막 얼굴 앞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네, 페널티 드로우가 선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수비 행위가 발생을 했을 경우엔 자, 심판은 휘슬을 길게 붑니다. 심판은 휘슬을 길게 불어서 자, 팔을 뻗어서 네, 골 에리어 라인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심판이 네, 휘슬을 길게 불어서 팔을 뻗어서 골 에리어 라인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 페널티 드로우가 주어졌구나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 드로우는 그 반칙을 얻어낸 선수, 다시 말하면 슈팅을 시도한 선수가 페널티 드로우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칙은 A 선수가 당했는데 B 선수가 페널티 드로우를 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해당 페널티 드로우를 얻어낸 선수가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점 또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네, 처벌이에요. 처벌. 자,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공격수 또는 수비수에게 허용되는 어떤 방식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반칙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와 같은 그쪽 화면 속에 어떤 반칙 그리고 비신사적 행위들이 벌어졌을 경우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핸볼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벌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그리고 퇴장 이렇게 두 가지의 처벌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신체를 향해서 어떤 과도한 반칙 아니면 의도적으로 골 에리어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자, 최초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자, 경고. 대신에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자, 신체를 향한 반칙, 과도한 반칙이 정말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붙잡고 완전히 넘어뜨리고 아니면 뭐 뛰어가는 선수를 밀어서 넘어져서 어떤 심각한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고 없이 그렇죠? 심판의 판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즉시 퇴장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특히나 핸볼은 신체적인 그런 반칙 신체적 접촉이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칙 행위로 인해서 그렇죠 부상 선수가 발생을 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공격 선수가 이미 슈팅한 볼을 그렇죠 수비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막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렇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페널티 드로우와 함께 즉시 퇴장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격 선수가 슈팅 시도를 했고요. 그렇죠? 수비 선수가 골 에리어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막아냈다. 페널티 드로우와 함께 즉시 퇴장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키킹 반칙.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볼을 발로 맞거나 차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도 즉시 퇴장이 선언이 됩니다. 경고가 아니라 즉시 퇴장이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볼 스텝의 역할이에요. 볼 스텝. 자, 볼 스텝은 그렇죠. 코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스텝이 해당 팀의 코트로 들어와서 상대 팀의 슈팅이라든지 상대 팀의 공격을 막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자, 페널티 드로우 판정과 동시에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볼 스텝은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어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팀의 코트 내에 있던 선수 한 명에게 대신 퇴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퇴장을 받은 선수는 해당 팀의 공격이 1회가 종료가 될 때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 핸볼에서의 퇴장은 어떤 시간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팀의 공격이 1회가 종료가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참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의 수비, 자, A팀의 수비 상황에서 해당 팀의 선수가 퇴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죠. 이어지는 해당 팀의 공격이 종료가 된 이후에 퇴장을 받았던 선수가 다시 경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까지는 6대5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죠.
상대 팀은 6명, 그리고 우리 팀은 5명의 선수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만큼 퇴장이라고 하는 처벌이 주어졌을 경우엔 해당 팀의 경기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 모두의 역할이 되겠죠. 네. 자, 지금까지 뭐 다양한 경기 규칙들, 그렇죠? 다양한 경기 규칙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규칙 위반 또는 뭐 해당 규칙이 경기장에서 적용이 될 때 자, 심판들은 어떻게 수신호를 보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버스텝 그리고 오버타임이에요. 오버스텝, 오버타임. 자, 오버스텝이라든지 오버타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심판이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선수가 오버스텝을 했구나. 4보 이상의 어떤 스텝을 밟았구나. 아니면 3초를 초과를 해서 볼을 들고 서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더블 드리블이에요. 더블 드리블. 자, 더블 드리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심판이 이러한 수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시그널이 심판이 보냈다라고 하면 더블 드리블 반칙이 벌어졌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드로인입니다. 드로인. 자, 드로인, 그쵸? 드로인 상황이 벌어지면 선수들은 사이드라인의 그 지정 마크에서 드로인을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심판이 이렇게 두 팔을 들어서 공격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팔을 뻗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드로인이 주어졌구나. 드로인이 주어졌으니까 빨리, 그쵸? 사이드라인 마크로 이동을 해서 패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심판 수신호는 득점입니다. 네, 득점. 자, 득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쵸? 화면의 모습처럼 한 손을 하늘을 향해서 쭉 편 상태로 자, 손바닥을 이러한 모양을 해 주시고요. 대신에 동시에 휘슬을 2번 짧게 불게 되면 자, 심판이 공식적으로 득점이 이루어졌음을 수신호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쵸? 화면 모습처럼 한쪽 팔을 쫙 펴고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휘슬을 삑삑 짧게 2번 불었다라고 하면 득점을 인정을 하게 되는 자, 그런 수신호입니다. 다음은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은 자, 이러한 시그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심판이 이러한 시그널과 이러한 수신호와 동시에 휘슬을 3번을 짧게 불게 됩니다. 자, 삑삑삑. 자, 짧게 불게 되면 자,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경기가 중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타임아웃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자,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경기장에 쓰러져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연이 됨으로써 경기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타임아웃을 통해서 경기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는 7밀 또는 페널티 드로우가 주어졌을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판은 반드시 타임아웃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수신호는 산미아웃입니다. 산미아웃은 뭐 설명을 드렸죠. 상대팀에게 드로우가 선언이 되었을 경우에 수비 선수는 공격 선수로부터 볼을 들고 있는 패스를 시도하는 공격 선수로부터 3미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런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자, 선수들에게 이런 수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면 공격 선수로부터 3미 떨어져야 되는구나. 3m라는 거리를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골드로입니다. 골드로는 그쵸. 상대 선수가 던진 볼이 엔드라인 쪽으로 나갔거나 골라인. 다음 수신호는 골드로입니다. 자, 골드로가 주어지는 상황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뭐 상대 선수가 던진 볼이 골라인 밖으로 벗어났을 경우에 또는 상대 선수가 슈팅한 볼이
골대를 맞고 뭐 골 에리어 안에 머물렀을 경우에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엔 기본적으로 골드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골드로의 시그널을 보시면 네, 이렇게 한쪽 팔을 뻗어서 네, 골 에리어 쪽으로 이렇게 가리켜 주시면 아, 골드로구나. 골드로이기 때문에 선수 한 명이 골 에리어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가지고 패스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네,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 처벌에 해당하는 심판의 수신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핸볼에서의 처벌은 그렇죠, 경고와 퇴장 두 가지의 처벌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심판 수신호가 거의 유사해요. 대신에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일단 처벌이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심판은 해당 선수, 네, 반칙을 범하거나 비신사적 행위를 범한 해당 선수에게 그쵸, 팔을 앞쪽으로 쭉 펴서 해당 선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은 자, 경고라고 하는 처벌을 심판이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 자, 반대쪽 팔을 이제 쫙 편 상태, 하늘로 쫙 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됩니다. 그쵸? 자, 사진 속의 모습처럼 팔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면 아, 경고구나. 아, 심판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판단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퇴장은 자, 동일한데 이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만 네, 펴게 됩니다. 그쵸? 자, 주먹을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경고. 자, 손가락 하나를 폈다라고 하면 자, 퇴장에 해당하는 심판의 수신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손가락 하나를 폈다라고 하면 뭔가 경기 저희 규칙과 좀 연관이 되죠.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수신호를 보냄으로 인해서 아, 해당 선수는 해당 팀의 1회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경기에 참여할 수 없구나. 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네, 나타내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심판의 수신호를 자, 심판 활동을 하시는 뭐 교사분들, 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그쵸?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정확하게 경기장을 표현을 해야 그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래요? 그렇게 경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수신호는 네, 공격자 반칙입니다. 자, 공격자 반칙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네,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공격자가 공격자 반칙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연출을 했다라고 하면 자, 심판은 네, 화면의 수신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휘스를 부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한 팔을 든 상태에서 반대팔로 이렇게 손바닥을 쳐주시면 아, 공격자 반칙이 벌어졌구나 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이러한 수신호를 보내면 네, 공격자 반칙이 벌어졌구나.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선수들은 그렇죠? 네, 수비팀의 선수들은 재빨리 볼을 가지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 밖에 지정 마크를 밟고 경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심판이 수신호를 정확하게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심판이 수신호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렇죠? 그리고 재밌게 경기를 그렇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렇죠? 지도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는 선수들은 네, 이러한 어떤 심판의 수신호도 좀 더 정확하게 연습을 해 주셔서 실제 핸볼 경기에서 활용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저희 핸볼 그리고 경기 규칙 그리고 뭐 심판법 그리고 심판의 수신호까지 네,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핸볼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시행을 하시는데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핸볼이 그렇죠? 많이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